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 정말 쉽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신도 그 앞길을 모른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더라고요. 원래 제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어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힘든 그 시기만큼은 누가 날 얼만큼 미워하길래 이토록 힘들게 만드나 싶어서 없는 사람까지 만들어서 원망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때만큼은 정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몹쓸 생각도 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죠. 아무튼 제가 무슨 일을 당했기에 이런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런 말 하면 재수가 없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우아하게 집에서 차나 마시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한 남편은 시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 잘 본 덕을 톡톡히 본 사람 중 하나였고요. 쉽게 말해 청자님들이 TV에서 보던 부잣집 사모님이 사는 삶의 일부가 제가 살던 삶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드라마와 같이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은 아닐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전 이런 생활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순간 망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싶을 정도로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 짧았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남편의 사업은 80, 9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잘 나가는 사업임에는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는 흐름에 몸을 실어 나르기엔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한순간에 망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뭐 사실 그렇게 한 번에 억소리 나도록 망하지는 않았어요. 남편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사업이었거든요. 일명 컴퓨터나 제3의 시대라고 한다죠. 정보의 시대가 온 순간부터 어쩌면 정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만약 선택을 잘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 기업의 오너로서 신중하게 선택을 했지만 하필이면 그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쫄딱 망하게 되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남편을 탓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남편의 옆에는 저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이 하는 일을 미리 함께 알고 공부했더라면 조금은 다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아무튼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어떤 구렁텅이로 빠질지 모를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와 서울에서 지내던 대치동 저택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기로 결정을 내렸죠. 빚을 갚은 후에는 다행히 어느 정도 돈이 남아서 다른 지역에 저와 남편,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이 누울 곳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치동의 저택만큼은 아니라도 세 식구가 살기에 부족하지는 않았죠.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가 자리를 잡은 곳은 경기도 끝자락 어느 마을이었어요. 한평생을 서울에서 살다가 생전하지도 않던 맞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산다는 게 정말 고되더라고요. 물론 다들 그러고 사는 건 알지만 평생 안 하던 일을 하려니 힘들었다는 제 생각은 청자님들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일을 하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무슨 반성을 했냐고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벌어온 돈을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쓰고 있었구나.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내가 그간 남편에게 해준 게 정말 별것 없구나 하는 생각들 말이죠. 정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편에게 저 나름대로 잘한다 생각은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만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생활은 고됐지만 삶은 이전보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만 잘 지내면 또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행복한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춘기가 된 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는 행복이고 뭐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엇나가는 자식 왜 못 잡겠어 했는데 막상 제가 이런 경우를 겪으니 이게 정말 그냥 말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녀를 떠나서 자식이 아주 땡깡을 부리고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뭐 부모라고 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을 왜 하는지 제가 제대로 깨달았다니까요. 물론 저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이랑 고군분투하고 있을 동안 남편 역시도 원래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니 말은 안 했다지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한순간에 쫄딱 망해서 다른 회사에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자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저희와 비슷한 처지를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참 없다가 있어도 문제가 생긴다지만 있다가 없으면 더 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아마 집에서 말은 안 했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받아주는 것도 적어서 매번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신세 역시도 말이죠.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다 집에 가져다 줬어요. 있는 자식놈 하나가 사춘기라며 겉돌아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만 언젠가는 저러다 철이 들겠지 하면서 그런 아들의 행동에도 꾹 참곤 했죠. 그런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 막노동판이었어요. 꿋꿋하게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겠다던 사람이 고집을 꺾은 순간이었죠. 남의 돈 번다는 일이 힘든 건 알았지만 새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견디기 어렵더라.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훨씬 낫지. 제가 남편이 아니라서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지 상상도 못하겠으나 아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거의 한계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남편을 따라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식당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도 잘 못한다 구박도 받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요리도 곧잘하고 주방 참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신뢰받는 직원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 뒤로는 오로지 우리 아들 하나만 제대로 바르게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남편도 저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녀석이 저렇게 엇나가서 부모님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속을 썩이니 집안 상황은 점점 힘들어져만 간 거죠. 그렇게 한 15년쯤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에게 그토록 원하던 제2의 인생이 막을 올리는 사건이 생기게 됐죠. 바로 저희가 살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떼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했죠. 하늘이 역시나 우리의 노력을 알아준다 하고 말이에요. 그 사이에 저희 아들 녀석은 어떻게 됐냐고요? 말도 마십시오. 아들이란 녀석 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살았던 저와 남편인데 그 당사자인 아들은 이 집구석 지긋지긋해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행이라면 성인 딱지는 떼고 나갔다는 점이었어요. 아직 성인도 안 된 자식이 집을 나간다 하면 걱정에 하루도 제대로 밤을 못 넘겼겠지만 이제 일도 구할 수 있는 성인이니 알아서 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들이란 놈은 끝까지 속을 썩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나 생활비 좀 보내주라. 나 지금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이게 왼수인지 자식인지 정말 이놈의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제 발로 나가놓고는 이런 전화가 오니 제 속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아들이 이렇게 집을 나가고 속을 썩이더라도 찾아온 행운에 괜찮다 하면서 서로를 다독이며 지냈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불행과 함께 찾아온다 했던가요? 남편과 함께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집 나갔던 아들이 어떤 아가씨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와 벼락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뒷목만 안 잡았지 저와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도 못했어요.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우리 집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나 좀 도와주라.
순간 아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도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니 일단 어떤 사람인지 알아나 보자 하고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에 부모도 없는 고아 아가씨였던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좋다고 받아줄 것 같니? 안 된다. 절대 안 돼. 제가 결사반대를 했죠. 물론 며느리 될 아이가 고아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조그만 대화를 나눠봤는데 며느리 될 아이가 영 제 맘에 차지 않더라고요. 상황을 다 떠나서 어른에게 말하는 태도나 생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아들을 막아선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이미 애까지 가졌거든. 그렇지 여보? 속도 위반이었죠. 순간 하늘이 팽 하고 돌던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애까지 있다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더 나은 집으로 이사는 했다지만 아들의 결혼식은 물론이고 집을 구해줄 형편 역시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설마 엄마, 아빠 손주까지 생기는데 우리 보고 알아서 나가 살으라는 건 아니지? 요즘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끼리 살다가 손주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자기들이 사고는 쳐놓고 저희한테 책임지라는 식이었죠. 엇나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손을 놨다 생각한 자식이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손주를 들먹이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저는 마음 같아선 안 된다 반대하며 막아서고 싶었지만 아들의 말도 일리는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는 결국 애들을 저희 집으로 들이게 됐죠.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떻게든 잘 가르치고 지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다짐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제 속을 썩여도 단단히 썩였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 만한 일을 말하자면 며느리는 자기의 입장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고아라는 자신의 처지와 임산부라는 상황을 말이죠. 얘 잠깐 이거 좀 도와줄래?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와서 여기 점만 조금 뒤집어 주렴. 며느리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명절 준비를 하게 됐던 날이었어요. 임산부인 며느리에게 시키기는 좀 그래서 혼자서 명절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명절 준비라는 게 손이 하나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한테 잠시만 점만 좀 뒤집어 달라 부탁을 했죠.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란 애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잘 못해요, 어머님. 게다가 애 때문에 요즘 입덧도 심하고요. 그러니 어머님이 그냥 해주세요. 제가 임신한 며느리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 같으시다고요? 저희 며느리는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입덧은 고사하고 먹덧조차 없어서 너무 건강한 애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점만 뒤집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나머지 전을 팬에 올리고 하는 자질구레한 일은 제가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기 싫다는 애였으니 제가 이때부터 며느리라는 이 싹을 알아본 겁니다. 얘는 절대 평범한 며느리는 아니라고 말이죠. 며느리가 집에서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도 안 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은 손녀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까지도 막노동으로 밖에서 일을 하느라 제대로 집에서 쉬는 날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아무래도 식구가 늘어났으니 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생활비 자체가 이전과 달라졌죠. 물론 저도 월급이 늘어나 생활비가 부담스럽다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셋이 지낼 때와는 들어가는 돈의 차원이 달랐어요. 거기다 이 며느리와 아들 녀석은 애가 태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아이의 돌잔치까지 저와 남편이 비용을 대신 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은 자기 자식 굶길 수는 없다 생각은 했는지 집에 들어오고 3년째 되던 해엔 취업을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자기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든 말든 자기 자식이 제대로 밥을 잘 챙겨 먹곤 있는지
그런 당연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 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 대신 집안일에 바깥일까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참 손녀에게 손이 많이 갈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죠. 그런 정신없는 나날 때문에 남편에겐 제대로 된 뒷바라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곤 너무 놀랐죠.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 생각했던 사람이 이젠 너무나도 노쇠해진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걱정이었죠. 이제 나이도 있는 사람이 무슨 현장에서 할 일이 그리 많다고 현장직에 야근까지 하는지 말이에요. 제가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간단하게 같이 가게라도 하자 권유를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항상 말했죠. 작업 반장인 내가 현장에 없으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나 아직 한참 때야. 내가 나이 들기 전에 많이 벌어둬야 우리 손녀랑 가족들이 좀 편하게 살지. 책임감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본인이 하는 일에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역시나 식구가 늘어나 거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랑스럽다가도 걱정스러웠죠. 항상 본인 몸을 챙기지 않고 일을 우선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전화번호로 온 연락에 왠지 모를 소름이 돋은 그날의 일은 말이죠. 남편의 전화로 연락을 해온 사람은 남편의 동료로 남편과 함께 가끔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정신을 못 차렸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거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거든요. 남편의 동료도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남편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굴렀다는데 저는 전화가 끊어지기도 전에 얼른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에서 들은 말로는 남편이 구르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순간의 아픔에 아차 싶었던 찰나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은 나흘간 사경을 헤맸습니다. 저는 일이고 뭐고 다 팽개쳐놓고 그런 남편의 곁을 지켰죠. 제발 눈을 뜨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갑자기 제 곁을 떠난 남편. 그런 상황에 어린아가 있었는데 이 망할 아들이란 놈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옆에서 보험금 타령만 했습니다. 장작 4일 동안 말이에요. 엄마, 아빠 보험금 얼마나 나오냐고. 아빠가 이렇게 가시면 앞으로 우리 생활부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넌 지금 네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험금 말이 나오니? 어떻게 자식이란 놈이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어? 아니,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아빠 보험금은 일단 아빠 보험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 어떻게든 계획을 세우고 살지. 내가 너랑 말을 말지 말을 마라. 보험금 아마도 7억 정도 될 거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저 사람이 보험은 잘 챙겨야 한다 그래서 7억 정도 나올 거야. 제가 무심한 아들의 태도에 한참 보험금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동안 마실 것을 가지고 오겠다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액수를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떨어뜨릴 정도로 말이죠. 뭐라고요? 어머님 다시 말해주세요. 아버님 보험금이 7억이나 나온다고요? 세상에! 아들과 며느리가 옆에서 돈 보험금 이야기로 남편이 가는 그 순간까지도 돈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죠. 속으로는 이 두 연놈을 여기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들의 후회 섞인 말을 들을까 싶어서 속으로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화를 참진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남편 가는 길에 들을까 싶어 제발 좀 그만해라 하고 소리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에도 아들이고 며느리고 제가 그러거나 말았거나 아주 웃으면서 우리 7억 가지고 뭐 해야 하지? 하면서 떠들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이 둘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하기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런 둘을 포기했는데 그런 저의 모습에 선뜻 나선 사람은 뜻밖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빠랑 엄마 제정신이야? 할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에 그딴 소리밖에 못하냐고. 아빠가 그러고도 할아버지 자식이야? 엄만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깟 돈 때문에 지금 할아버지 옆에서 보험금 타령을 해? 그래도 어린 제 자식이 하는 말에 정신을 차렸는지 그제야 조용해지더군요. 아마도 어린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말에도 무색하게 남편은 그렇게 가버렸고 저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갈 거였으면 차라리 인생을 좀 더 즐기고 가지 싶었거든요. 매일같이 일만 하다 떠난 제 남편. 그런 남편이 전 매일같이 그리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 남편이 떠난 뒷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나 둘 일을 처리해 나갔는데 보험금을 처리하려던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고요? 보험금의 수익자가 저한테서 아들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전 당장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죠. 문의하신 부분 확인해 보니 남편분이 사고 당하자마자 수익자가 바로 변경된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변경한 내용을 보니 보험 담당자님께서 다 확인하셨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남편 장례식 치른다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무슨 전화를 해요? 제가 보험 계약자에 보험비까지 다 냈는데 그렇게 함부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간 남편의 보험금은 모두 제가 낸 데다 혼수 상태였던 남편이 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직접 바꿨을 리도 없고 하물며 보험 가입자이자 납부자, 원래 수익자인 제 동의 역시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수익자를 바꿀 수가 있나 싶어서 보험사에 따지고 물었지만 가족관계라면 괜찮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보험사 직원이 수익자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니 또 바꾸면 본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당장 아들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빠 아들인데 그거 바꿀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솔직히 엄마는 돈 쓰고 벌 줄만 알았지 관리하는 법은 하나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내 앞으로 보험금 나오게 바꿔놨지. 뭐? 네가 도대체 뭘 했다고 그 돈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내 남편한테 해준 일이 뭐가 있다고 그 돈을 가져가. 세상에,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결혼식 때도 뭐 해준 것도 없고 저희한테 뭐 대단한 거 해준 것도 없으면 이거라도 주셔야죠.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한테 저희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아들은 옛날 저희가 망했을 때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러더군요. 그때 아빠 사업만 망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어. 솔직히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아빠 때문이잖아. 그런데 내가 아빠 보험금 받아서 잘 살겠다는데 그게 왜? 엄마는 자기 자식이 돈 좀 가져가겠다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러니 제가 속이 뒤집어지죠. 저와 남편이 이 둘에게 지금껏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살았는데 심지어 남편은 아들 며느리와 좀 더 나은 생활을 해보겠다. 그 나이에도 현장을 오가면서 일했던 건데 너무 기가 막히고 큰 배신감까지 들어 제대로 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두고 할 말이야? 너희 둘 다 미친 거 아니니? 세상에 어떤 자식이고 며느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 저는 정말 이 둘이 미쳤다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난리를 치던 전 결국 기존에 있던 혈압이 올라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고 눈을 떠보니 낯선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여기가 대체 어디냐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은 가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마치 저를 노망난 노인네처럼 봤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그들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저는 여기가 어딘지 물었고 그들은 혀를 차면서 여기가 요양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아들이지만 설마 하니 자기 엄마를 요양병원에 쳐넣을 생각을 하다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들 부부는 제가 쓰러진 틈을 타서 저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유가 정말 웃겼는데요. 제가 남편을 잃고 나서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도저히 집에서 돌볼 수 없다 하면서 저를 병원에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쓰러진 저를 데려와선 여기에 입원시키겠다 하는 젊은 부부를 말리는 일이 어려워 결국 제가 여기 있게 된 거라 하더군요. 입원비라며 돈도 두둑이 내고 가는 걸 봤다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제 옆자리에 있던 노인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했어. 여기는 처음 들어올 때 원장하고 필수로 면담을 해야 하거든. 그런데 갑자기 데려온 노인을 떡하니 입원을 시키니까 이건 뒤로 뭐가 오갔겠다 싶었지. 저들은 늙은 노인이라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 정도 눈치는 살면서 다 생기잖아. 노인의 말에 저는 당장에 사람을 불러 원장과 면담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그런 말에 묵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옳다쿠나 싶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원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나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면서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죠. 그러다 원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장을 만나고 봤더니 제가 난동을 부리던 기간에 잠시 휴가를 갔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난 원장에게 난 치매도 아니고 아픈 곳 하나 없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니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밖에 있는 아들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뭘 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당장이라도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원장의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을 기세로 말을 했죠. 제가 당장이라도 여길 나가야 합니다. 저 정말 치매고 뭐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저 내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원장이 가만히 제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원장의 반응에 저는 속으로 이 인간도 아들 녀석이 어떻게 했구나 싶어서 원장한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초조했어요. 제 마음이 복잡했지만 절 보던 원장은 차분하게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대치동 최 사모님 아니십니까? 왜 귀퉁이의 큰 대문에 차고가 오른쪽에 있던 대치동 저택 최 사모님이요? 병원장이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들 부부와 병원장이 한패가 아닌가 의심을 했죠. 그래도 지금 여기를 나가려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로 제가 대치동 최 사모면 어떡하시게요? 하고 경계하듯 말했습니다. 최 사모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옆집 살던 꼬마 승철이요. 사모님이 저 엄청 귀여워해 주셨잖아요. 승철이란 이름에 잠시 머뭇거렸다가 기억을 더듬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죠. 그도 그럴 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 하고 많은 요양원 중에 어떻게 여기서 아들 부부의 맞으로 갇힌 이 병원에서 일이 마주칠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네가 승철이? 그 꾀제제하고 밥 못 먹어서 키도 한참이나 작았던 승철이 말이니? 사모님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승철이요. 꾀제제하고 키도 작아서 사모님이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맛있는 거 잔뜩 먹이던 승철이요. 알고 봤더니 병원장은 제가 대치동 살 때 옆집에서 일하던 사용인의 아들이었더군요. 저희 아들보다 5살이나 어리면서 제 엄마 따라 옆집에 살았는데 애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자랐는지 저랑 마주치기만 해도 흠칫하고 눈을 깔고 다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니, 승철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우리 애하고 짰니? 너 우리 아들 녀석이랑 입을 맞췄구나. 그렇지? 사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진 휴가였거든요. 전 사모님이 저희 병원에 들어온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 병원 방침이 저와 면담이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데. 지금은 병원장이 된 옆집 꼬마 승철이 예전에는 작은 몸에 여러 군데에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아파 보이는 자국들이 덜어 있었던 아이라 눈이 한 번씩 더 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고 그런 아이에게 그건 어떻게 생긴 거야 하고 물었더니 애가 더듬거리면서 놀다가 생겼어요 하는데 아무리 봐도 놀다 생길 만한 그런 게 아니었죠. 딱 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 뒤부터였어요. 아이를 가끔 저희 집 마당으로 불러들였던 것이. 왜냐하면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아들 녀석의 장난감으로 사놓은 물건들에 호기심이 생기는지 눈을 반짝이며 담 넘어서 저희 집을 쳐다볼 때가 많았었거든요. 뭐 아들 녀석 관심밖에 물건이니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겠다.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심심했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들어와서 우리 집에 놀아라 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니 애가 정말 착하고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또래 아이들보다 삐쩍 마르고 키도 작아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간식도 챙겨주면서 집에 들여서 아들이 보다가 한 구석에 휙 집어던져놨던 책도 읽으라 아이에게 안겨줬죠. 잔뜩 기가 죽은 아이는 눈치를 봤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 눈을 빛내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귀여웠죠. 이렇게 어린애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책을 붙잡고 한동안 끙끙 앓는 그 모습이 말이에요. 정말 이거 제가 다 읽고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머니 아들이 가지고 놀던 거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애는 이거 관심도 없는 걸. 승철이 네가 읽지 않으면 결국 이 책은 다 버리게 될 거야. 하지만 저 이거 제대로 다 못 읽어요. 저한테는 아직 너무 어려운걸요? 뭐? 학교에서 책 읽는 거 배우지 않니? 설마 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도 못 받고 있는 거야? 아이는 우물쭈물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이제가 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대답을 안 터군요. 아마도 사실대로 말하면 혼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에 더욱 눈이 가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욱 이 아이를 그냥 놔줄 순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또 학력이 높은 편이거든요. 공부엔 관심도 없는 아들 녀석만 보다가 눈을 반짝이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애를 보니 공부를 가르쳐 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불러서 공부도 봐주기 시작했죠. 그때가 참 재미있었어요. 집에서 늘 시간을 보내곤 하다가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러던 중 한 번은 학교 갔다 돌아온 아들이 낯선 애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친한 척하니까 보기 싫었는지 애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제 옆집에 사는 거지 아냐? 당장 내쫓아 하면서요. 저는 애가 들을라 얼른 동생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하고 아들을 달래서 방으로 올려보냈지만 이후 저는 아들 눈치를 보느라 애를 전처럼 대놓고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아들 없을 때 집에 불러들이고 가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돌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다가 저희 집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바람에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애엄마를 불러다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안 보는 책이라며 집에 있던 책은 다 주고 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문득 아이가 떠오를 때도 있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며 아이를 떠올리는 일이 점점 사라져갔지만요. 그랬던 그 아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저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기 공부를 가르쳐주고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본인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전부 제 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안의 아내를 만나 이런 병원의 병원장도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았다고 해도 유명한 일타 강사도 아니고 그저 아주 어렸을 적에 공부 좀 도와준 걸로 병원장의 의사가 됐을 리가 없는데 병원장은 한사코 제 덕분이라면서 제 손에 꼭 붙들고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제 자식도 아닌 완전한 타인이었던 옆집 승철이가 말이죠. 정말 사모님 아니었으면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은 다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 저를 봐주시지 않았으면. 무슨 소린가. 나야말로 하늘이 복을 내린 거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성공한 자네를 만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아드님이 사모님을 여기에 보내고 그대로 떠났다 그 말인가요? 애석하게도 내 자식이란 놈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갔다네. 세상도 참 무심하시지. 옆집 꼬마였던 자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내 자식이라는 놈은 날 이런 취급을 하니 말이야. 그래도 자네를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려나? 사람들이 인연, 필연이라 말하는 것들이 저한테 일어나니 너무 신기하더군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니 필연이라는 말이 생겨났나 보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병원장이 된 옆집 꼬마 승철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멀쩡한 제 엄마를 요양병원에 던져두고 그깟 돈 때문에 천륜을 벌였으니 말이에요. 오히려 병원장 승철이가 제 아들을 용서 못한다고 단단히 화가 났죠. 아무튼 그래서 저를 이렇게 두고 떠난 아들 녀석은 어쩌고 있었냐고요? 아들은 욕심이 과해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병원장과 이야기를 할 동안에도 제 아버지 보험금을 타지 못했더군요. 이 어리석은 것은 아버지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보겠다. 보험회사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보험사가 돈 더 달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더 주겠어요? 보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면서 아들이 요구한 보험금 청구에도 남편의 보험금을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부 파악한 병원장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지금 사모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드님이 사모님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하기도 싫고요. 사모님도 아시죠? 지금 있지도 않은 치매로 사모님을 여기 요양병원에 넣은 거라고요. 당신의 아드님이 말이에요. 병원장의 입으로 듣는 제 상황은 저 역시도 참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타인의 입에서 내 상황을 전해 들으니 그간 망설이던 마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병원장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병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죠.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았지만 저도 전해 들은 게 있어요. 자기 부모 재산을 탐하던 자식이 이번 경우처럼 거짓말로 치매가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이죠. 걸리지도 않은 치매 걸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제 아들 부부를 존속유기로 고발하자고 하더군요. 자신이 변호사 선임도 해서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또한 멋대로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했으니 그건 역시도 소송을 걸 만한 일이라면서 분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녀석이 보험 일을 하는 제 친구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수익자를 변경해달라 부탁을 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보험 계약자도 아닌데 수익자를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그래서 말인데 이것도 같이 소송을 진행해 보시죠. 제가 아들 녀석이 제 친구를 이용해서 수익자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예전에 잠시 친해진 친구 중 하나가 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젊은 보험사가 얼마 전에 대박 건수를 잡았다면서 자랑하고 다닌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너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수익자를 변경만 해주면 얼마 좀 떼어준다고 한다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수익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름을 전해 들었다 합니다. 그걸 제가 소송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문자로 알려준 거고요.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라 본인은 이 일로 끼어들긴 힘들 것 같다며 그래도 증거는 줄 수 있다고 그때 당시 보험사 친구라는 사람이 떠벌리고 다녔던 이야기를 녹음해둔 파일을 전해주더군요. 그 덕에 소송 진행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운 것만 같았죠. 아마 몰라도 먼저 간 제 남편이 아들이 하는 짓거리에 잔뜩 화가 나서 일이 저에게 잘 흘러가게끔 도와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려갈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아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 아들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왔더군요. 엄마, 내가 정말 엄마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겠어요? 전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쉬라고 요양병원 보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속상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식 범죄자 만들 생각은 아니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식 난 둔 적 없다. 어딜 감히 부모를 없던 병까지 만들어서 병원에 보내놓고 모른 척이야? 너 같은 놈이 자식이냐? 어머님, 저희가 다른 생각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손녀 승희 범죄자 자식으로 키울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 건지 알고나 하는 거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한 짓은 범죄다.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두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했다 그러세요? 그건 억측이세요. 맞아. 우리가 언제 엄마를 두고 그랬다고 그래. 이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 엄마 속상하셨으면 마음 푸세요. 저희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용서라도 빌게요. 승희 생각도 하셔야죠. 아들 부부는 엎드려서 고개를 바닥에 박고 잘못했다 비는데 그러면서도 소년까지 끄집어내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길래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습을 보니 반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구나. 그렇게 당당하면 법정에서 한번 보면 되겠지. 승희 핑계댈 생각 마라. 너희들이 잘못한 일에 왜 자꾸 승희를 끌어들여? 제 말에 그제서야 자리를 뜨는 절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비는 아들과 며느리. 제 말에 그제서야 자리를 뜨는 절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비는 아들과 며느리. 병원장의 조언에 따라 힘 좀 쓴다는 친구와 같이 가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정말 제 자식이고 며느리지만 절대 봐주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두고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은 후회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됐고 저희는 꽤나 긴 시간 동안 공방전을 펼쳤어요. 재판이라는 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라지만 저희는 거의 일방적이었죠. 바로 아들 부부의 패소로 말이에요. 아들 부부는 제 목숨에 대한 대단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아서 벌금 1,5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때 아들 부부의 죄를 입증하는데 뜻밖에도 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녀는 법정에서 아들 부부가 저 몰래 보험사 아저씨라는 사람들과 제 부모가 나눈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걸 증거로 써달라 나선 거죠. 저희가 미리 확보한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정황상의 증거였고 확실하지는 않아서 아들 부부가 빠져나갈 틈도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손녀가 법정에 이렇게 나서주다니. 아무래도 아이한테 관심도 없던 아들 부부 대신 제 손으로 거의 키운 아이다 보니 저한테 자기 부모가 그랬다는 죄의식 때문에 나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보험금 관련해서는 수익자를 바꿔준 그 아들 친구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 들었어요. 친구가 말하길 회사에서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쉽게 넘어가긴 어렵겠죠. 무려 7억이라는 거금이 걸린 건수였습니다. 간단히 넘어가는 회사는 그 어디에도 없겠죠.
아무튼 그 뒤엔 정상적으로 다시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수익자를 수정해 주었어요. 아들 친구는 자기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들 부부를 찾아가서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도록 떠들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아들 부부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세 사람이 결국 같은 인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하려고 했던 대가를 받는 거니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아들 부부는 팽하고 손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녀가 자기 부모보다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손녀 걱정에 정말 괜찮겠냐 물었지만 손녀는 아들 부부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빠, 엄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난 할머니랑 살 거야 하고 소리를 쳤던 당찬 아이였죠. 그래서 저와 손녀의 거처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당장에 집에서 쫓아내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마디 말로는 알아먹을 인간들이 아니기에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변호사를 대동해 접근 금지 신청을 넣기 전에 얌전히 지내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고요. 법으로 한바탕 당한 게 있는 아들 부부였기에 변호사를 보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대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솔직히 소녀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라 처음에는 이래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소녀가 속이 후련하다며 자기 부모님은 이번 기회에 혼 좀 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런 걱정을 내려놨더라죠. 변호사를 본 뒤 아들 부부는 손녀를 핑계로 계속 저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자기 가족을 이렇게 대한 아들 부부를 저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기 어렵고 이번 일이 알려지며 회사에서 잘렸다는 아들이 어떻게 밥 먹고 사냐며 하소연을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아들 부부였기에 손녀의 조언에 따라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손녀는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저를 돌봐주고 아껴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들 부부를 자기도 부모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착잡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아이가 이렇게 될 동안 아들 부부는 도대체 뭘 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들 부부가 모르는 곳에서 손녀와 단 둘이 지낼 작은 집을 구해 지내는 중이네요. 저를 도와준 병원장과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병원장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냐 슬쩍 묻기도 했는데요. 병원장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곱게 자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큰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병원장 내 재단에선 현재 실버타운을 건설 중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은인인 저를 거기에 모시고 싶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기로 한 사이이기도 하니 나중에 신세 좀 지겠다 하며 병원장의 제안에 흔쾌히 긍정의 인사를 전했죠. 전 앞으로 당분간은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손녀와 함께 지낼 새로운 보금자리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집은 월세로 들어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잦은 이사는 손녀에게 좋지 않으니 일단은 가까운 곳에 보금자리를 알아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전에 지내던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힘든 마음에 현재는 세를 주고 있어요. 물론 언제까지 세를 놓고 살 수는 없겠지만 먼 미래에는 손녀의 대학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니 어떻게든 손녀가 자리를 잡는 그때까지 그 집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겪은 게 참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아무리 가족 사이라지만 청자님들도 꼭 유념해 두셨으면 해요. 아무리 나와 긴밀한 관계라도 등을 돌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이 당부만큼은 청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건 저와 제 남편을 둘러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기막힌 실화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배신과 뒤통수, 그리고 우연과 필연이 겹친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마 터놓고 얘기하지 못한 일들을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사귄 건 아니었어요. 대학 땐 그저 친구였죠. 둘이 성향도 잘 맞고 성격도 비슷하고 해서 비교적 가까운 친구로 잘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은 군대에 갔다 오고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귀자는 고백도 아니고 결혼을 하자는 고백이었죠. 인영아, 군대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 뭔데? 운동장 도는 거? 뭐 얼차려 그런 거? 생각이야, 생각. 군대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아주 넘치게 많아. 나 군 생활하면서 생각 정말 많이 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대해서도 엄청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 그리고 알게 됐어. 내가 사실 널 엄청 좋아하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한테 제일 완벽한 짝이라는 생각도 들었지. 그래서 나 너한테 지금 프로포즈 하려고. 우리 결혼하자. 정말 살면서 들어본 고백 중에 가장 황당했어요. 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리가 언제 사귀기라도 했냐. 무슨 다짜고짜 결혼이냐고 했죠. 장난치는 거면 그만하라고. 그러자 당시 남편은 아주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봐. 그냥 친구라고만 선긋지 말고. 너도 나만큼 잘 맞는 사람을 세상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 우리 정말 잘 맞잖아. 제일 좋은 부부 사이는 제일 친한 친구 같은 사이라더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최고의 궁합 아니니? 남편은 여태 본 중 가장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얼굴이었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좀 압도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실없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순간이었죠. 뭐 아무튼 저도 남편을 친구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좋아했으니까 결혼 같은 얘긴 집어치우고 일단 한번 만나나 보자. 친구로서 좋다고 연인으로서도 좋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냐 하면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로서는 좀 가볍고 장난스러운 모습만 많이 봤었는데 연인이 되니까 의젓하고 기대고 싶고 그런 면들이 많이 보였던 거죠. 사실 남편은 군대 다녀오느라 제가 졸업도 빨랐고 취업도 빨랐기 때문에 초반엔 남편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했어요. 데이트 비용 같은 걸 내가 주로 부담했으니까요. 내가 너무 못나게 느껴져서 솔직히 엄청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너 평생 호강시켜줄게. 딱 2년만 기다려주라. 그럼 너한테 평생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테니까. 알았지?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저희 남편은 인생 계획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얼마간 일을 배우고 어떻게 창업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계획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섣불리 사업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남자는 그저 회사 취직해서 월급 따박따박 가져오는 게 최고다 하시며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을 염려하셨지만 저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격상 워낙 추진력이 좋고 부지런하고 계산도 빨라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고 뻥치기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온 과정들을 가장 가까이서 오래 지켜봐왔으니 그런 남편의 시간들에 대한 믿음이 컸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친하던 친구와 함께 요즘 세대들을 저격하는 취향으로 가게를 하자며 뭉쳐 포차를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기 시작했죠.
대박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게 바로 정확히 남편이 약속했던 그 2년 뒤부터더군요. 그 사이 저희는 결혼도 했고 어느새 둘의 공동 명의로 시작한 포차는 어느새 프랜차이즈 계획까지 오갈 만큼 번창해 있었습니다. 와, 우리 둘 다 진짜 바쁘다 바빠. 얼마나 부자 되려고 이러는 거야 우리? 당신도 회사 일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유, 우리 진짜 좀만 더 고생하자. 젊어서 바짝 일해두면 우리 유주 나중에 더 행복하게 해주고 언젠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을 거야. 저는 회사 일이 저대로 바빠 남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많지 않았고 남편은 또 남편대로 프랜차이즈 추진하느라 바빴어요. 남편 가게 일도 좀 도와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럴 형편이 못 됐죠. 주중엔 워낙 일이 빡세고 또 주말엔 애 돌봐야 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짠 계획에 괜히 토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단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간섭하지 말자 싶어서 사업엔 일절 참견을 안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저희는 미래 계획에 꿈이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우리 딸 잘 기르고 우리 세 식구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려면 젊을 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하며 함께 으쌰으쌰 힘을 냈죠. 남편과 제 사이는 무척이나 순조로웠지만 저희 사이에 유일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누이였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가 혹시나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 시누이에 대해 걱정한 적은 없었는데 웬걸 저희 시누이는 시모보다 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누이는 초반부터 저에 대한 경계가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저를 눈으로 싹 훑더니 제가 입은 옷이며 들고 온 가방 같은 것들 견적을 쫙 내는 거예요. 오빠, 새언니 될 사람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이거 죄다 명품이야 명품. 와, 이게 다 얼마야? 한 3천쯤 되려나? 그쵸 언니? 우리 오빠가 이런 쪽에 영 무지한 타입이라 몰라서 그런데 오빠, 지금이라도 생각 한번 잘해봐.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사람 씀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다. 여친일 때는 뭐 예쁜 옷, 명품 옷 잘 입고 다니는 여자가 좋을지 몰라도 지 마누라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야. 사치 쩌는 여자 만나서 등골 휘면서 살고 싶어? 엄마, 저런 며느리 감당 가능하겠어? 그러면서 저를 아주 대놓고 꼽을 주는 거였어요. 이게 말하는 버릇하고는. 야, 새언니 될 사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 안 해? 그리고 난 인영이가 몇 천이 아니라 몇 억을 두르고 다니는데도 내 돈 갖고 행복하게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이야. 쪼잔하게 내 여자 옷 하나 가방 하나 못 사주고 신경 쓰면서 사는 그런 놈 되고 싶지 않다 나. 넌 여자애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서는. 야, 너도 하여간 사랑하는 여자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단 남자를 만나야 돼.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지 계산대로 하는 놈 만날 게 아니고. 하기야, 너 같은 애한테 그런 놈이 나타나겠냐마는.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오빠야말로 새언니 될 사람한테서 나 이러고 꼽죽이야? 그렇게 남편이 수습해 어째저째 잘 넘어가긴 했지만 시누이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죠. 사실 명품. 네, 그날 입은 옷들이 명품은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니고 옷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명품만 내내 휘두르고 다닐 리가 있겠어요. 그날은 시가 사람들을 처음 뵙는 자리였고 당연히 잘 보이고 싶고 하니까 제 딴에는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고급스럽고 단정한 옷들로 잘 맞춰 입고 간 거였죠. 그렇다고 제가 명품이라고는 전혀 없이 수수하고 검소하게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물론 아니긴 했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했고 승진도 빨라서 또래들에 비해서 사회생활한 지가 꽤 됐었거든요. 저도 대학 때는 진짜 수수하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들이나 스파 브랜드 옷들만 입고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명품 옷, 가방 같은 걸 한두 개쯤은 갖고 있어야겠더라고요.
특히 저희 업계가 패션 관련된 직종이라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 좀 무시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물론 좋은 풍토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저만 튈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께 그런 걸 사달라고 하고 싶진 않아서 제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 몇 개 장만해서 그도 귀하게 생각하면서 모시고 있었던 거였단 말이죠. 주영이 걔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걔가 얼굴은 그래도 또 나름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패션이니 뭐니 그런 거에 원래부터 관심이 엄청 많았던 앤데 지는 돈 못 벌어서 못 사는 것들을 당신이 갖고 있으니까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사실 걔가 좀 어릴 때부터 좀 철이 없었어. 나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해서 애가 버릇이 영 없어. 그래도 당신한테 더는 그런 식으로 못하게 내가 기강 확실히 잡아놓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신우이의 행동은 결혼 후 점점 심해졌어요. 사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빠 집안의 사사로운 일들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걸 알았는지 신우이는 까딱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들쑤셔댔어요. 사실 신우이가 회사 몇 군데를 다니다가 죄다 한두 달 만에 다 때려치우고는 자기는 애초부터 패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진로를 잘못 잡았었다. 아무래도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사람이다. 더 큰 회사로 가야겠다 하며 버텨대는 통에 30 넘게 여직 백수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패션업계 취업하겠다면서 옷에 너무 신경을 못 써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더라고요. 언니도 패션 쪽 일하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쪽 업계 사람들 딱 보면 어느 브랜드인지 얼마나 나가는 건지 쫙 견적 나오는 거. 근데 내가 뭐 제대로 된 명품이나 입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추리한 거 입고 가서 패션이 어쩌고 명품 브랜드가 어쩌고 해봐야 웃긴 거지. 그럴 게 아니라 언니 옷 좀 빌려 입고 가야겠다. 괜찮죠? 하루는 저희 딸 봐주겠다고 와 있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허락도 안 구하고 제 옷장을 벌컥 여는 거예요. 새언니랑 저랑 사이즈 비슷할 테니까 제가 좀 빌릴게요. 괜찮죠? 우와, 이거 지난번에 내가 DP 된 거 보고 사고 싶었던 건데 여기 있었네? 우와, 색깔 너무 예쁘다. 역시 명품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면서 말도 없이 옷을 막 입어보기 시작하는 거였죠. 딱 보니 저희 딸 봐준다 어쩐다 한 것도 다 핑계였고 애초에 제 옷 빌려가려고 온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도 곧장 뭐 하는 짓이냐, 왜 허락도 안 구하고 남의 옷을 막 입어보냐, 화를 내고 싶었지만 싸움밖에 안 될 것 같아 한번 참았어요. 제가 안 빌려주면 또 분명히 시모한테 쪼르르 가서 이를 게 뻔하고 지금까지도 저랑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모조리 다 일러 바쳐댄 탓에 시모도 절 전보다 좀 안 좋게 보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그럼 조심히 입어달라고, 나도 아껴 입는 것들이니 신경 좀 써달라고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빌려주고 나니까 신우이는 이후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제 옷, 가방 같은 걸 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한 번 기어이 일을 만든 신우이였습니다. 한날은 제 블라우스랑 스커트에 커피를 쏟았는지 이따만한 자국을 그대로 남겨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더라고요. 어머, 미안해요, 새언니. 내가 드라이도 맡기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빠지네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 언니는 이런 거 옷장에 널리고 널렸으니까 한 번만 봐줘요. 네? 괜찮죠? 네? 이런 거 어차피 옷장에 많더만요 뭐.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다 정장이나 코트 안에 입는 거니까 이렇게 잘 가리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미안해요. 한 번만 봐줘요. 그러면서 되도 않는 애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였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결국 이번엔 저도 못 참고 화를 냈어요. 아니, 아가씨, 이건 아니죠. 이렇게 옷을 잔뜩 버려갖고 와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겠다고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러자 신우이는 오히려 뻔뻔하게 역으로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였습니다. 아니, 새언니,
제가 언제 사과를 안 했어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미안하단 말을 몇 번을 했는데요. 뭐 제대로 된 사과는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요? 무릎이라도 꿇어요? 엎드려서 빌기라도 해야 돼요? 왜 말이 그리로 튀어요? 내가 뭐 무릎을 꿇으래요? 새언니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뉘앙스잖아요. 나 참, 남도 아니고 가족 사이에 그깟 옷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신우이한테 닥달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무슨 명품 옷 좀 갖고 있다고 부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시자 집안 사람을 이러고 쥐잡듯이 잡아야겠어요? 그러고선 또 지금껏 해왔던 대로 시모에게 쪼르르 연락을 해서는 시모까지 불러서 울며 불며 저한테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예, 제가 뭐 일부러 그랬겠니? 자기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걸 어쩌겠어. 드라이까지 했다는데도 안 지워지는 걸 뭐 어떡하면 좋니? 우리가 보상이라도 해주면 되겠냐? 그런 거야? 아니요, 어머니. 전 보상을 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가씨 태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아가씨, 이거 정말 드라이 맡긴 거 맞아요? 저도 드라이 맡겨봐서 알지만 딱 보면 티가 나거든요. 그냥 집에서 대충 빨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자 제 말에 신우이는 물론 시모까지 파르르 떨면서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탁소 바로 맡기고 찾아온 건데? 지금 날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어머, 얘, 너 말이 참 그렇다. 내가 옷 하나 갖고 가족 사이에, 그것도 지 시누이한테 이러고 나까지 오게 만드는 것도 다 참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말이 그게 뭐니? 지금 시누이 말을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주영이가 무슨 거짓말이라도 했다 이거니? 가족 사이에 이런 문제로 언성 높이는 건 나쁘끄럽다. 참, 이러다 아주 집안 싸움 제대로 나겠네. 그래, 뭐 얼마를 주면 되겠냐? 저게 대체 얼마나 하는 건데 그래? 액수를 불러봐. 내가 입금해 줄 테니까. 결국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대충 수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싸우자고 갔다간 정말 제대로 큰 싸움으로 번질 게 뻔해 보였고 일을 그렇게까지 크게 벌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대충 찜찜하게 정리하고서 시모와 시누이는 돌아갔죠. 하지만 역시나 세탁소 들고 갔더니 이 정도는 절대 드라이 맡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돈 들여 드라이도 했지만 블라우스도 스커트도 다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도 이후 시누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저만 고구마 먹은 상태였죠 뭐. 그러는 한편 남편은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제가 싸움을 크게 벌이지 않은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 컸어요. 남편한테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시가 욕하고 시누이랑 있었던 일 조르르 다 일러 바치기엔 남편 고민이 너무 깊어 보여서 그러지도 못했던 거였죠. 사실 동업이란 게 뭐 그렇게 항상 좋고 잘 풀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업자 친구랑 종종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잘 수습해 넘어가겠거니 하고 남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이 좀 크게 터져버린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자문도 구하고 이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좀 망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지금 가게 전체가 나 모르는 사이에 병준이 그놈한테로 넘어갔어. 내 뒤에서 그런 짓을 꾸몄다는 걸 이제야 알아서 지금 나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뭐? 아니, 병준 씨가?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중학교 동창이고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커온 친구가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상주처럼 자리 지킬 정도로 끈끈했던 사이에 설마 그런 배신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남편은 생각지 못한 배신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때 남편이 아무리 충격을 받았어도 제가 그런 남편을 잘 달래고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한번 찾아보자고 마음을 다잡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와 죄책감만이 밀려듭니다. 배신을 당한 고통에 치를 떨던 남편은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잔뜩 마셨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달리하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고로 졸지에 저는 과부 신세가 됐고 저희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애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딸이랑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까지 들쳐업고 저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창창하던 남편이, 인생 계획이 100세까지 다 돼 있던 우리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보내고 시리에 빠진 저에게 시모는 또 제 탓을 해대더군요. 자기 아들 잃은 슬픔을 저한테 풀어댔죠. 네가 도대체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댔으면 애가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냐, 어? 너 옛날부터 보니 돈 해대면서 지껏 챙기는 데는 아주 선수 아니었니? 지옷 하나 배려왔다고 제 시누이고 시애미고 할 것 없이 그렇게 돈 타령을 해대면서 아깝다고 치를 떨던 게 큰돈 날린 거 알았으니 오죽했겠어. 우리 민호가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돈 잃었다고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애가 술을 다 퍼먹고 그렇게 됐겠냐, 어? 내 아들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했으면 애가 집에도 못 들어오고 길에서 그런 참변을.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 그 사람한테 돈 타령은커녕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지 한 번도 물은 적 없는 사람이에요. 배신 당했다는 말에도 돈 걱정한 적 없고요. 그 사람이 제일 믿던 가족 같은 친구한테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것부터 걱정했었다고요. 근데 대체 어머님이 뭘 하신다고 이러세요? 어머님만 아들 잃고 슬픈 거 아니에요. 저도 제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매정한 말을 하세요, 대체? 남편 잃은 것도 서럽고 시모가 그러는 것도 열불났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냥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글쎄 알고 보니 죽은 남편한테 빚까지 잔뜩 생겨 있었던 거였어요. 이 친구이자 동업자란 놈이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었더라고요. 포차가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의 가게였지만 나중에는 지점이 여러 개가 생기고 좀 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확장까지 계획을 하게 되면서는 아예 사무실도 하나 얻어서 사업을 좀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업자 놈이 혼자서 야금야금 자금을 빼돌린 다음 아예 계약까지 혼자 해버린 모양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건지 뭔지 남편 이름으로만 대출이 잔뜩인 상황이었고요. 물론 전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완전 날벼락이 따로 없었죠. 저로서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지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황도 제대로 알 테고 소송이든 뭐든 해보겠지만 저는 지금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남편 동업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처리한 거라면서 남편이 자기가 나서서 빚을 다 감수하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게다가 다시 전화를 걸자 아예 제 번호를 차단까지 해버린 건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었어요.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모자라 졸지에 남편 앞으로 진 빚까지 떠안게 됐지만 남편 살아생전에 그렇게 된 일이라 소송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말 그대로 그냥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죠. 남편이 남긴 빚까지 있지. 딸 하나 키우다가 1년 전에 아들도 하나 낳아서 애가 둘인데 우리 애들 양육비에 생활비, 집 대출비까지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하나 빠듯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에 손을 벌릴 형편도 못 됐고 시가의 도움을 청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죠. 게다가 남편이랑 맞벌이할 때 앞으로 일이 더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좀 무리해 집도 장만한 상황이었다 보니 이대로 제 외벌이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되겠다. 잠을 줄여서라도 투잡이라도 뛰어야겠다 싶어진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다 퇴근 후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애는 친정에 맡기고 여성 전용 대리일을 하게 됐죠. 투잡으로 제가 시간 내서 할 수 있을 만한 일 중엔 대리일이 그래도 제일 수입이 좋았거든요. 게다가 여성 고객들만 상대로 하는 일이라 나름 자리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손님 한 분을 태우게 됐죠. 술 냄새는 아주 풀풀 진동을 하는데 정신은 말짱해 보이는 여자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을 보자마자 어딘가 묘하게 낯이 익은 얼굴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손님도 저를 보고는 흠칫하더니 긴가민가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우리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냐고 말을 걸어볼까도 싶었지만 이 일 하면서 괜히 손님이랑 너무 사적인 대화 많이 나누고 깊이 엮이면 안 좋을 것 같아 따로 묻진 않았어요.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손님? 제가 목적지를 묻자 손님은 곧바로 대답을 않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만지며 댁으로 모시면 될까요? 했더니 가만히 있던 손님은 이내 뭔가를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리로 가주세요. 그러면서 주소를 하나 부르는데 내비에 입력을 하면서 어라? 싶었어요. 그 손님이 부른 주소는 다름 아닌 우리 시가 주소였거든요. 시가 근처에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다 가다 봐서 낯이 익었던 거였나? 하면서 운전을 시작했죠. 차를 달리던 길, 손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근데 젊은 여자분이 무슨 일로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례인 줄은 알지만 좀 궁금해서요. 무슨 사연인지. 사실 흔하진 않잖아요.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애 둘까지 제가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직장 일만으로는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밤에 투잡까지 해야 겨우 지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밤늦게까지. 이후 손님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 그렇게 말없이 차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불러준 주소대로 저희 시가 앞에다 차를 세웠죠. 남편 죽고서는 저도 시가에는 굳이 오지 않았으니까 저도 오랜만이었죠. 오랜만에 이 집 담벼락을 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잘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는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는 거예요. 이 집 며느리 맞으시죠? 잠시 들어오실래요? 같이 들으셔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면서 저희 시가로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어쩐지 묘한 기운이 있다 했더니 이웃 사람은 아니었나? 시가에 무슨 볼일이 있어 그러나? 내가 이 집 며느리인 건 어떻게 알았지? 혹시 그걸 알고 날 데리러 부른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일단 의아함에 손님을 따라갔죠. 여자분은 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예, 이웃집인데요. 동네 쓰레기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잠깐 들어가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손님의 말에 시모는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열린 대문으로 손님과 저는 들어섰고 시모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며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손님은 두리번거리더니 시누이를 맞닥뜨리곤 묻더군요. 혹시 당신이 황주영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시누이가 대답하자마자 손님은 곧바로 시누이의 머리채를 쥐어잡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 년이 그 년이구나. 너 잘 만났다 이년아. 그러면서 사정없이 손이며 발이며 시누이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여자를 말리기 시작했죠. 아니, 뭐하는 여자야? 당신 대체 뭔데 갑자기 찾아와서 내 딸한테 이러는 거야? 당신 이웃 아니지? 이웃? 그래, 당연히 개뻥이지. 나 당신 딸년이 만나고 있는 남자 와이프야. 당신 딸년이 내 남편 상간녀라고 상간녀. 딸간수 좀 제대로 해 이 여편네야. 시모도 저도 시누이마저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체였죠. 그러자 이내 여자분은 자기 가방에 있던 서류 봉투를 거칠게 꺼내더니 거실 바닥에 확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시누이와 한 남자가 데이트하는 사진, 스킨십하는 사진 등 낯뜨거운 사진들이 수십 장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만 너무나도 놀라운 얼굴을 그 사진 속에서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우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랑 동업하던 그 동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내 남편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는 거죠. 저는 이내 손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동업자 놈이 대체 어떤 놈인데요? 제 남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놈인데 그런 놈이랑 신우이가 불륜 관계였다니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죠. 저는 여자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그럼 그쪽이 서병준 씨 아내분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서병준 새끼 와이프. 어쩐지 낯이 익다 싶었죠? 저도 아까 보고 놀랐어요. 우리 스치듯 한번 본 적 있었거든요. 아마 제대로 기억 못할 테지만. 그 상황을 모두 알고 보니 저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내 남편 배신 때린 그놈이랑 신우이가 그렇고 그런 관계일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니 여자분이 그러는 것도 이해가 갔죠. 제게 차분하게 답을 한 여자분은 이내 다시 돌변했고 신우의 머리털이 아주 다 뽑히도록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흔들어대다가 뺨까지 쳐대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남편 놈에게 배신당하고 아주 눈이 제대로 돌아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당하겠어요. 신우이는 아악 소리만 질러댈 뿐이었고 속수무책이었죠. 시모와 제가 양쪽에서 잡고 말려대도 여자분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 썩 불쾌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러다 무슨 일 나겠다 싶어서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재빨리 출동했더라고요. 무슨 일로 호출하셨죠? 두 분 싸움 난 상황입니까? 아저씨 눈엔 지금 이게 싸움으로 보여요? 나만 혼자 삐딱대서 있는데 내 머리꼬라지 안 보여요? 이게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경찰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냥 그 상황만 딱 놓고 봐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불륜녀랑 본처, 여자들 싸움, 각 나오는 상황이었죠. 무슨 다른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머리채 잡고 쥐어뜯은 싸움 정도에 경찰들도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려는 느낌은 들지 않더군요. 시모도 이거 신고해서 저 여자 더 자극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별일 아니다. 우리끼리 잘 화해하겠다라며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하려 했고 경찰은 훈계만 하고 돌아갔죠.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후 좀 진정이 된 여자분으로부터 우리는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그 남자와 불륜관계가 된 지 꽤 됐더라고요. 두 사람도 인연 못 때리게 나 뜯어 말릴 상황이 아닐거려. 인연이 대체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제 남편 놈, 그 새끼가 2년더러 지금 와이프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테니 가게 독차지 좀 하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아들, 당신 남편 배신 때려서 가게 뺏고 대출 받아서 덤터기 씌우고 죽게 만든 그게 다 인연 짓이었다고요. 인연이랑 내 남편 새끼가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고요. 여자분이 설명하길 그 동업자 놈은 신우이더러 지금 와이프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라면서 가게 독차지하게 저 좀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이 여자분은 저랑은 달리 남편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들고 일을 도와줬던 모양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 바람도 빨리 눈치를 채게 된 듯 하더군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는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도 설치하고 흥신소에 문의해서 사진도 찍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바람을 잡으려고 시작한 조사가 생각보다 큰 판이 됐고 단순히 뒤에서 놀아나며 바람을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수렁에 빠뜨리는 파렴치한 짓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관련 자료들도 손에 넣게 된 거였고요. 가게에서 일하던 남직원 하나도 매수해서는 제 남편을 배신하는 데 가담하게 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불륜 상대인 신우이까지 연루가 돼 있던 거고요. 동업자 놈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화되면 자기 혼자 먹어치우려고 야금야금 자금을 빼돌린 다음
아예 계약까지 혼자 해버릴 심산이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공동 명의의 법인 통장과 인감 도장, 남편 개인 도장 등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런데 법인 통장과 인감은 사무실에서 빼돌릴 수가 있었는데 남편 개인 도장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걸 신우이한테 요청했던 거였습니다. 신우이는 어릴 적부터 오빠 친구로 자주 봐왔던 남자가 돈도 많겠다, 사업도 잘 되겠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우리 남편 도장을 훔쳐다 넘겨준 모양이었죠. 결국 제 남편을 죽게 만든 게 바로 다름 아닌 신우이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시모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죠. 이번엔 그 아내분 대신 시모가 신우이의 멱살을 잡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딴 짓을 해? 네 오빠를 죽게 만드는 짓을 어떻게? 네 오빠를 배신하고 뒤에서 뒤통수 친 그런 놈이랑 놀아나는 짓을 해.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년아? 어떻게 할 거야? 죽은 우리 민호 불쌍해서 이걸 어떻게 대체? 시모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대면서 어떻게 네 오빠를 죽게 만드냐, 네가 인간이냐 욕을 해댔고 그 순간 저는 번뜩 기억이 떠올라 신우이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였어? 우리 집 옷장 뒤지던 때 그때였어? 아, 그래. 내 남편 도장을 어떻게 훔쳤겠어? 그게 우리 집에 있는데. 그때 가져간 거구나. 그런 거지? 제 물음에 신우이는 시모한테 멱살이 잡힌 채 울면서 대답을 잘 못하더군요. 똑바로 대답해. 너 정말 그런 거야? 그때 옷 핑계로 너희 오빠네 집 가서 도장 훔쳐다 넘긴 거야? 네가 정말 그런 거냐고? 똑바로 대답해. 너 지금 제대로 대답 안 했다간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너 가만 안 둬. 진짜 네가 그랬어? 정말 네가 그랬냐고. 시모의 다그침에 신우이는 꺼이꺼이 울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난 정말 몰랐어. 그냥 가게 명의만 바꾸는 줄 알았다고. 가게 명의만 넘겨서 그거 하나만 통째로 넘겨받고 나면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오빠 재산에서 내 재산 되는 거니까 그렇게 손해될 거 없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 다 한 식구니까. 근데 그걸로 오빠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고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하고 그렇게 큰 배신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 나 정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 나도 당한 거야. 나도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우이는 그때 면접 핑계대면서 저한테 옷을 빌려갔던 날, 사실 신우이의 진짜 목적은 저희 남편 도장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얼핏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옷장 안 서랍 같은 데 보관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훔치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왔던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이내 저 역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소름 끼치는 신우이가 있는지, 저런 것도 동생이라고 이해해주고 봐주고 하던 제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이 신우이는 시모에 의해 얻어터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그 여자분이 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시모는 신우이를 미친 듯이 두드려대고 있었고 신우이도 지 잘못을 아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바닥에 흩뿌려진 사진을 보는데 자세히 보니 신우이가 저한테서 빌려간 옷이 보이더군요. 제 블라우스, 스커트, 코트에 가방까지 풀로 쫙 맞춰 입고는 신우이가 보러 간 건 면접이 아닌 바로 그 동업자, 불륜남이었던 거였습니다. 내 남편 배신 때릴 작당 모의를 내 옷을 빼입고 하고 있는 그 아이러니. 그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함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어요. 그날 시모는 신우이를 집에서 쫓아냈죠. 지 오빠 죽인 년, 지 오빠 목숨 팔아서 지 배불릴 작정을 한 파렴치한 년 같으니라고. 난 이제 너 더 이상 딸로 생각 안 한다. 넌 내 딸 아니야. 당장 내 앞에서 나가. 이 못돼 처먹은 년. 넌 내 딸도 아니고 앞으로 내 자식 아니다. 당장 나가.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오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까진 안 했을 거야. 정말이야.
시몬은 신우이를 맨몸으로 쫓아냈고 신우이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울어댔지만 시몬은 꿈쩍도 않더군요. 그렇게 혼란의 밤을 보낸 며칠 뒤 상황이 좀 정리된 후 저는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대리일 하는 걸 알고 온 거냐고. 이렇게 계획하고 찾아온 거였냐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답하더군요. 대리기사와 손님으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쪽한텐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저도 너무 골치가 아팠어요. 난 그냥 내 남편 불륜 밝히려고 시작한 일이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너무 눈덩이처럼 커져 있더라고요. 배신에, 암투에, 심지어 민호 씨가 그렇게 되기까지 했으니 이걸 대체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어떻게 폭로해야 할지,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다짐만 하다 미루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술을 한잔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인영 씨를 차 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고 나니까 오늘이 날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인영 씨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녀 머리채를 잡아야 할지 아님 그 집에 가서 폭로를 해주고 나중에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떤 게 맞을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 잘 됐다 싶었던 거예요.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겠구나. 용기도 없던 차에 술의 힘도 빌렸겠다. 그날이 날이다 싶었던 거죠. 사실 내가 몇 번이고 다짐만 했어서 증거 사진들이며 이것저것 계속 가방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들고 다녔었거든요. 이후 그 여자분은 본인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신우이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저희 남편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었죠. 비록 남편이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 문서들이 모두 훔친 도장으로 계약된 점을 신우이와 직원 하나가 증언해줬고 또한 남편이 초창기부터 이 사업을 계획했었고 남편의 아이디어와 자본이 더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들을 문서와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신우이가 증언을 해줄지 여부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집에서 쫓겨난 데다 상간남에게까지 버림받은 신세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 시모에게 어떻게든 빌붙어 보려고 했지만 시모는 네 오빠는 너 때문에 죽었는데 조금이라도 양심이란 게 남아있다면 네가 한 짓, 네가 아는 것 다 실토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신우이는 상간남에게도 배신당했겠다. 어쨌든 오빠가 죽은 건 자기로서도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었을 테니 그 동업자의 파렴치한 행위들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남 놈이 본인을 꼬드겨서 오빠 자료들을 다 빼오게 했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언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아마 신우이는 그걸로 시모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좀 가진 모양인데 시모는 그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걸로 용서할 수는 없다고 선을 정확히 그었죠. 여자분의 변호사는 제게 사망한 당사자의 배우자로서 저 역시 억울하게 빚을 대신 갚은 데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은 오래 걸렸고 그 과정이 참 길고 지난했지만 여자분은 남편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받아냈고 저도 마침내 남편의 지분을 인정받게 됐어요. 또한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신우이는 저더러 그래도 자기가 증언을 잘해서 일이 잘 마무리됐지 않느냐며 부탁을 하고 나서더군요. 새언니, 내가 정말 면목 없고 언니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한데요. 내가 도저히 지금 갈 길이 없어서 그래요. 언니가 제발 우리 엄마 좀 설득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아예 내 얼굴은 보려고도 하질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 지금 진짜 답이 없어요. 그 남자 새끼한테도 버림받았고요. 그 와이프 있죠? 그 여자도 저희 직장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상간녀란 소문 쫙 퍼져서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으면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세언니한텐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
오빠 배신하고 그렇게 만든 거 다 두고두고 평생 갚을게요. 근데 제가 죗값 치르고 갚는다고 해도 일단 뭐라도 있는 상황이어야 갚고 빌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저 방 한 칸도 없는 신세예요. 저 대신 언니가 엄마 설득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신우이는 자기 대신 시모를 좀 설득해달라고 빌어댔지만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양심도 없는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는 그따위로 뻔뻔하게 구냐고. 오빠 이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하며 단숨에 쫓아냈죠. 그렇게 신우이는 어디에도 발 못 붙이고 낙동강 오리알 된 신세가 됐고요. 한편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시모는 저한테 사과를 해왔어요. 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참 모질게 대해 미안하다.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했는데 내가 내 딸을 그렇게 키운 탓이다. 그게 결국 나한테 한으로 돌아오는구나. 그게 내 아들 목숨을 앗아갈 일이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네 탓하며 몹쓸 말했던 것들 사과하마. 순간 눈이 돌아 그랬다. 내 아들 보내고 탓할 게 뭐라도 있어야 해 그랬어. 그런 말은 하면 안 됐던 건데. 우리 민호를 그렇게 만든 놈들은 정작 따로 있었는데 말이야. 시모는 눈물까지 보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왔어요. 물론 시모에 대한 원망도 컸지만 사실 제가 남편 잃은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시모의 자식 앞세운 비통함만 하겠어요. 시모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고 시모의 진심 어린 사과도 전달이 돼 시모는 용서하기로 했죠. 시모는 신우이 절대 받아줄 생각 없고 밥을 빌어먹고 다니든 언놈이랑 결혼을 하든 남처럼 생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을 배신한 쓰레기 같은 동업자 놈은 제 남편 사지로 몰아넣었던 걸 그대로 다시 돌려받아 자기가 꼭 그 상황이 됐고 여자분과 저는 지분을 팔아 가게를 처분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저희 둘 모두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아이의 명의를 넘겼죠. 여자분은 그 돈으로 자기 일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리운전 일은 그만두고 직장 계속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소송이 잘 풀려 돈도 좀 생겼고 남편 보험금도 있어 애들 클 때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배신과 배신과 배신. 참 물밀듯 이어진 뒤통수의 폭격에 정신을 못 차리던 시절이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네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고 여전히 전 남편이 많이 그립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또 여동생에게 뒤통수를 맞고 불쌍하게 가버린 우리 남편. 아무리 울어도 남편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남편이 남겨주고 간 우리 두 아이들을 보며 그래도 힘을 내보려 합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살아가야 할 엄마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